내 남자친구 강민준이 나에게 입 좀 다물어라고 소리친 후 그는 평생 후회할 일을 저질렀다. 몇 달 동안 민준이는 내가 말이 많다는 것에 대해 작은 코멘트들을 던지곤 했다. 내 얘기는 누구라도 지루해서 죽을 맛이야라거나 너 정말 할 말이 끝이 없냐 라는 식이었다. 나는 그저 그의 장난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그의 가장 친한 친구 회식에서 일이 터졌다. 내가 팀장님께 승진 소식을 보고하고 있을 때였다. 민준이가 갑자기 소리쳤다. 통로허에 저희 못다. 아이고 제발 좀 입 다물어. 한 번이라도 좀 조용히 해봐. 모두가 들을 만큼 큰 소리였다. 내 지루한 회사 얘기는 아무도 관심 없어. 너 진짜 관심종자 티 내냐. 그 순간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고 내 얼굴은 화끈거렸다. 민준이는 웃으면서 이게 내가 매일 견디는 거야 라고 말했다. 그날 밤 내내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준이는 음악을 크게 틀고 내 잔소리 없이 얼마나 평화로운지라며 좋아했다. 일요일 아침 식사 때도 내가 조용히 있자. 그는 내 이마에 키스하고는 우리 자주 이렇게 조용히 지내자라고 말했다. 나는 일요일 내내 말하지 않았고 그는 그것을 즐기는 듯 했다. 하지만 월요일 아침 민준이는 내가 항상 해주던 알람 설정을 상기시켜주지 않아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놓쳤다. 그는 2시간이나 늦게 일어나 왜 깨우지 않았냐고 화를 냈다. 나는 그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고 그는 노트북과 넥타이를 찾으려 정신없이 돌아다녔다. 그의 부장님은 전화해서 아예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 민준이는 밤새 해고당할 뻔했다고 화를 내며 내가 계속 침묵하자 더욱 화를 내며 이건 네 잘못이야 라고 계속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저 무표정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의 60번째 생일, 저녁 식사도 완전히 잊어버렸다. 보통은 내가 그의 모든 가족 일정을 챙겨주는데 이번엔 당연히 언급하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는 흐느낌이 담긴 음성 메시지 6통을 남겼고 각각은 이전보다 더 히스테릭했다. 민준이가 전화를 확인했을 때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자신을 미워한다고 확신했다. 그는 나를 미친 X라고 부르며 이 상황을 너무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솔직히 그의 분노는 나를 더욱 결심하게 만들었다. 절대 그에게 다시 말을 걸지 않기로. 민준이의 어머니는 그의 누나에게 울며 전화했고 갑자기 모든 가족이 이 드라마에 휘말리게 됐다. 상황은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화요일에 민준이의 직장 동료가 그가 없을 때 우리 아파트에 들렀는데 나는 그저 말없이 서 있었다. 그녀는 10분 동안이나 내가 괜찮은지, 민준이가 나를 다치게 했는지,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다. 그녀는 내가 2번 눈을 깜빡여서 대답해달라고까지 했지만 나는 그저 그녀가 두려움에 떨며 떠날 때까지 바라만 보았다. 그녀는 사무실로 돌아가 민준이가 나를 학대하고 있다고 확신했고 갑자기 민준이는 가정폭력 상담과 의무적인 상담에 관한 회의에 소환되었다. 그의 부장님은 내 복지를 확인해야 하는지 물었고 민준이는 내가 말하지 않는 것뿐이라고 설명해야 했는데 이것이 그를 더욱 학대자처럼 보이게 했다. 금요일 회사 갈라 행사는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다. 내게 말을 건 모든 임원은 완전한 침묵을 받았고 민준이는 내가 그저 수줍어한다고 설명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작년 행사에서 내가 수다스러웠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았다. CEO의 아내는 화장실에서 나를 붙잡고 여성 쉼터 팸플릿을 건네려 했다. 내가 대답하지 않자 그녀는 민준이가 나를 인질로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보안 요원을 불렀다. 헬찰은 우리가 주차장에도 도착하기 전에 그를 즉시 휴직시켰고 그의 가정 상황에 대한 우려스러운 보고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요일, 민준이의 친구들이 게임 밤을 위해 왔을 때 그들은 마침내 모두가 왜 걱정하는지 이해했다. 대체 너 그녀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가 말 한마디 없이 간식을 대접한 후 물었다. 민준이는 실제로 자신이 말한 것을 인정했고 방 안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모두들 갑자기 이른 아침 일정이 있다거나 약속을 잊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떠났고 그의 가장 친한 친구는 나가면서 나에게 너는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라고 말했다. 그 말에 민준이는 그들이 떠난 후 맥주병을 벽에 던졌다. 일요일이 되자 민준이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의 누나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고 어머니는 그를 의절했고 직장에서는 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제발 뭐라도 말해. 그는 집안을 따라다니며 소리쳤다. 한마디만 해도 이 악몽은 끝나. 하지만 나는 말없이 그를 지나쳐 차고로 향했다. 여분의 냉장고에서 오렌지 주스를 가지러 갔다. 민준이가 내 팔을 잡으려 해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 우리 집 차고는 이전 주인이 남기고 간 물건들로 가득 차 위험하기 짝이 없는 공간이었다. 80년대 페인트통, 녹슨 도구 상자들, 오래된 화학 물질들이 모두 약한 금속 선반 위에 쌓여 있었다. 숨만 잘못 쉬어도 선반이 무너질 것 같았다. 민준이가 차고로 따라와서도 계속 소리치고 있었다. 그가 가장 위험한 선반 바로 아래 자리를 잡았을 때 그 선반은 수백 킬로그램의 독성 화학 물질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너무 격렬하게 손짓하고 있어서 선반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녹슨 브래킷이 모든 무게를 받치며 구부러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알았어. 내 말이 맞아. 나는 내 목소리가 다시 돌아오길 원하지 않아. 심지어 너도 더 이상 원하지 않아. 그가 소리쳤다. 이제 상황이잖아. 어차피 너 살찌고 있었어. 이제라도 뚱뚱하고 조용한 게 낫지. 선반은 끔찍한 소리를 내며 앞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모든 통들이 가장자리로 미끄러지고 있었고 민준이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계속 떠들고 있었다. 브래킷이 완전히 부러지고 모든 것이 그의 머리를 향해 떨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뒤로 물러나며 20개의 페인트통이 민준이가 서 있던 곳으로 추락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피하려고 했지만 충분히 빠르지 않았다. 무거운 통 하나가 그의 어깨를 쳤고 그는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졌다. 더 많은 통들이 그의 등과 다리를 강타하는 동안 그는 비명을 지르며 팔로 머리를 감쌌다. 한 통이 열리면서 진한 페인트가 차고 바닥에 튀었다. 민준이는 엉망진창에서 굴러나왔고 날카로운 모서리가 그의 관자놀이를 친 자리를 움켜쥐었다. 피가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셔츠에 떨어졌다. 그는 머리가 아프다고 소리치는 동안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리에코에 전화를 걸었다. 내 손은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을 때도 떨리지 않았다. 상담원이 응답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민준이가 신음하고 저주하는 소리가 배경에서 들리도록 통화 중인 상태로 두었다. 상담원은 누구든 들을 수 있는지 계속 물었고 전화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준이는 내가 전화기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일부러 이 일을 저질렀다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는 내가 선반이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말했다. 그의 얼굴에 피가 더 많이 흐르는 동안 그의 비난은 더욱 과장되었다. 상담원은 그 구급대가 출동 중이니 전화를 끊지 말라고 했다. 8분 후 나는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들었다. 구급대원들이 차고로 뛰어들어와 민준이가 벽에 기대어 피 흘리는 머리를 붙잡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즉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으며 그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 한 구급대원은 뇌진탕 징후를 확인하며 민준이의 눈에 빛을 비추었다. 다른 대원은 무너진 선반과 사방에 흘러넘치는 독성 화학 물질을 발견했다. 그녀는 무정의로 위험물 처리팀을 요청했다. 민준이는 계속해서 내가 그를 살해하려 했다고 비난했지만 구급대원들은 그의 부상에 집중했다. 그들은 그를 구급차에 실었고 그는 계속해서 나를 살인미수로 고발했다. 내가 자동차로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위험물 처리팀이 도착해 유출물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응급실에서 그들은 민준이를 즉시 치료실로 데려갔다. 나는 대기실에 앉아 그의 보험 서류를 작성했다. 1시간 후 김영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경찰이 들어왔다. 그는 구급대원들이 이 사고를 의심스러운 사고로 보고했으며 진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차고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직접적인 질문을 했다. 나는 마침내 침묵을 깨고 기본적인 사실만 말했다. 오래된 선반. 민준이가 소리쳤다. 게야의 면에 투넘었다. 무너졌다. 나는 대답을 짧게 유지했고 우리의 관계 문제나 지난 일주일간의 침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영사는 메모를 하고 민준이가 나를 물리적으로 잡았거나 다치게 했는지 물었다. 나는 민준이가 조금 전에 내 팔을 잡았을 때 생긴 멍을 보여주었다. 김영사는 사진을 찍고 더 많은 메모를 작성했다. 민준이의 누나가 분노에 차서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나를 발견하고 내가 그녀의 오빠를 살해하려 했다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모두가
내가 미쳤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것이 그것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보안 요원들은 그녀가 계속 위협을 외치는 동안 그녀를 다른 대기실로 데려가야 했다. 김 형사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노트북에 더 많은 메모를 남겼다. 의사가 나와서 민준이의 머리 상처에 집바늘을 꿰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뇌진탕이 있어 하룻밤 관찰이 필요했지만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했다. 김 형사가 그의 진술을 받으러 갔을 때 민준이는 내가 체포되기를 요구했다. 나는 커튼 너머로 그가 내가 모든 것을 계획했다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김 형사는 돌아와서 범죄 의도의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선반은 오래되고 잘못 설치되어 있었으며 단지 불행한 사고일 뿐이었다. 민준이는 침대에서 내가 살인 미수를 저지르고도 빠져나간다고 소리쳤다. 나는 민준이의 병실을 방문하지 않고 병원을 떠났다. 차로 걸어가면서 내 손이 그날 밤 처음으로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운전석에 앉아 집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이는 내일 퇴원할 것이고 그 아파트로 돌아가는 것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나는 전화를 꺼내 내 친구 이지원에게 문자를 보내며 며칠 동안 그녀의 집에 머물 수 있는지 물었다. 내 전화는 몇 초 만에 울렸고 지원이는 내가 인사를 하기도 전에 이미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상호 친구들을 통해 민준이의 파티 사건에 대해 들었다고 했고 내가 필요한 한 올에 머물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민준이가 아직 병원에 있는 동안 바로 아파트로 갔다. 그가 없는 그곳은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나는 가방을 들고 옷을 넣기 시작했다. 노트북, 출생증명서, 여권, 주민등록증, 그리고 생리대 상자에 숨겨둔 비상금을 챙겼다. 내 손은 서랍에서 속옷과 직장 옷을 꺼내며 빨랐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전체 포장은 아마도 15분 정도 걸렸고 나는 가방을 닫고 문을 향해 나갔다. 내 전화가 진동했고 정상진이라는 사람의 음성 메시지가 왔다. 그는 자신이 관리 담당자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차고에 나타난 위험물 처리팀에 대해 통화하고 있었고 보험을 위해 모든 것을 문서화해야 했다. 그는 선반이 90년대에 이전 세입자들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수년 전에 수리되었어야 할 주요 규정 위반이었다고 언급했다. 나는 메시지를 저장하고 도시 반대편에 있는 지원이의 집으로 운전했다. 그녀는 문에서 나를 맞이하고 질문을 하지 않고 내 가방을 그녀의 여분의 방으로 옮기는 것을 도왔다. 방은 작고 트윈 침대와 오래된 서랍장만 있었지만 지금 그 어느 것보다 안전하게 느껴졌다. 지원이는 침대에 앉아 내가 몇 가지 물건을 풀어놓는 동안 기본 규칙을 설명했다. 그녀는 내가 자신의 집을 찾는 것을 도울 수 있고 머물러도 좋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지원이지 영구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라도 그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웠다. 그날 밤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생각하며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내 전화가 울렸고 김 형사가 사고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고 있었다. 그는 차고에서 민준이가 내 팔을 잡았을 때 생긴 멍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다. 그는 내가 그 경로를 추구하고 싶다면 가정폭력 조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생각해보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지원이의 부엌 서랍에서 노트를 찾아 일어난 모든 일을 적기 시작했다. 파티에서의 모욕이 맨 위에 오고 그 다음에는 내 친목과 민준이가 프레젠테이션을 놓친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생일 제안과 그의 동료가 그가 나를 학대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 회사 갈라 행사에서의 엉망진창까지 모든 것을 순서대로 적어보니 전에는 없었던 방식으로 패턴이 명확해졌다. 민준이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고 나는 마침내 폭발할 때까지 그저 참아왔다. 내 전화가 다시 울렸고 이번에는 최 과장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민준이 회사에 체제에서 왔다고 했다. 그녀는 갈라 행사에서 일어난 일과 그의 최근 직장 행동에 대한 내 의견이 필요했다. 그녀는 대화가 기밀로 유지될 것이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나는 파티와 침묵 치료,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걱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을 말했다. 그녀는 메모를 하고 조사를 위해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그날 오후 늦게 나는 알 수 없는 번호에서 문자를 받았는데 그것은 민준이었다. 그는 병원에서 퇴원했고 이미 내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한 문자는 내가 그를 죽이려고 한 정신병자라고 하고 다음 문자는 그가 나를 사랑하고 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했다. 나는 응답하지 않고
모든 메시지를 스크린샷으로 찍어 내 전화에 새 폴더를 만들었다. 정상진이 그날 오후에 차고 선반에 관한 공식 보고서를 이메일로 보냈다. 문서에는 선반이 1993년에 이전 세입자들에 의해 허가나 안전검사 없이 설치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것은 내가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음을 의미했고, 그것은 내 어깨에서 작은 무게를 덜어주는 것 같았다. 나는 앞으로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그 보고서를 김 형사에게 전달했다. 민준이는 하루 종일 계속 문자를 보냈고, 각 메시지는 이전보다 더 필사적이거나 더 화가 났다. 그는 내가 그의 인생을 망쳤다고 말하고는 우리가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 애원했다. 그는 나를 찾아오겠다고 협박한 다음 내가 그와 대화만 한다면 상담을 받겠다고 약속했다. 모든 문자는 스크린샷으로 찍혀 그의 행동에 대한 증거에 추가되었다. 그날 저녁 내 전화에 민준이의 어머니로부터 음성 메시지가 와 있었고 내 위장이 무너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말하면서 울음을 멈추기 위해 계속 멈춰놨다. 그녀는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발 그녀의 아들에게 말해달라고 애원했다. 그녀는 그가 무너지고 있으며 그가 나아지도록 도와줄 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항상 나를 딸처럼 사랑했고 이것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나는 메시지를 저장했지만 그녀에게 답장하지 않았다. 어떤 연락도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다. 민준이는 나에게 틈을 주면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 나를 조종할 것이다. 3년 동안 함께 지낸 후 그의 패턴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 수법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다음날 아침 지원디는 내가 전화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커피를 들고 내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는 나를 한참 동안 지켜보다가 내가 복수를 위해 침묵 치료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인지 물었다. 그 질문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다가왔고 나는 이 모든 민준이와의 혼란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생각해야 했다. 나는 대답하기 시작했지만 더 이상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분노로 시작된 것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내가 생각하는 동안 기다렸고 마침내 나는 그녀에게 아마도 둘 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저 안전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을 뿐이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출근하기 전에 내 손을 꽉 잡았다. 전고쯤 최 과장이 공식 인터뷰 일정을 잡기 위해 전화했고 나는 그날 오후 민준이의 사무실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다. 그녀는 노트북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의 대화를 녹음했다. 나는 파티에서 일어난 일, 그의 동료가 내가 말하지 않을 때 어떻게 걱정했는지, 그리고 회사 갈라 행사에서의 모든 재앙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내 의견이나 감정을 추가하지 않고 단지 사실만을 고수했다. 그녀는 CEO의 아내가 나에게 쉼터 팸플릿을 주려고 했던 일과 보안이 개입했던 것, 그리고 HR이 민준이를 바로 주차장에서 휴직시킨 모든 세부 사항을 적었다. 그녀는 이전 사건들에 대해 몇 가지 후속 질문을 했고 나는 민준이가 몇 달 동안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한다는 것에 대해 했던 코멘트들을 언급했다. 우리가 마쳤을 때 그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날 김영사가 확인차 전화를 걸어 민준이의 물리적인 잡음과 모든 위협적인 문자 메시지를 고려하여 보호 명령을 받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했다. 그는 내가 모든 것, 민준이가 차고에서 내 팔을 잡았을 때 생긴 멍을 포함하여 문서화했기 때문에 과정이 상당히 간단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게 양식과 법원 자조 데스크 연락처를 이메일로 보냈다. 누군가가 나를 신청 과정을 안내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나는 모든 것을 출력하고 모든 사건을 적으면서 서류 작성을 시작했다. 내 손은 약간 떨렸다. 길 후 나는 아파트에서 더 많은 내 물건을 가져와야 했고 김 형사는 민준이가 일하는 동안 순찰차가 그곳에 있도록 주선했다. 경찰관이 차에서 기다리는 동안 나는 안으로 들어가 노트북 충전기, 몇 가지 중요한 서류, 그리고 대체할 수 없는 몇 가지 개인 물품을 가져왔다. 아파트는 민준이의 물건이 여전히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고 텅 비어있는 느낌이었다. 나는 벽에 있는 우리의 사진이나 우리가 3년 동안 함께 살았던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나는 가능한 한 빨리 모든 것을 쓰레기 봉투에 넣고 거의 뛰듯이 순찰차로 돌아갔다. 그날 저녁
지원이는 여전히 민준이의 회사에서 일하는 상호 친구로부터 들은 소식을 가지고 집에 왔다. 민준이는 HR 검토 중인 조사 휴직 상태였고, 이는 그가 사무실에 들어가거나 어떤 동료들과도 접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한편으로는 그의 행동에 마침내 결과가 있다는 것이 좋게 느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그의 경력을 망친 것에 대해 나를 비난하고 어리석은 일을 할까봐 걱정이 되었다. 내 전화가 민준이의 누나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로 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를 온갖 욕설로 불렀고 어떤 고발도 취하하고 내가 만든 혼란을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그녀는 내가 그들의 가족을 파괴하고 있으며 민준이는 파티에서의 한마디 코멘트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각 메시지는 그녀가 모두가 내가 얼마나 미쳤는지 알게 하겠다고 말할 때까지 점점 더 악의적이고 위협적이 되었다. 나는 모든 메시지를 스크린샷으로 찍어 김영사에게 전달했다. 그는 그것들을 내 파일에 추가하고 괴롭힘에 대해 그녀와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음 날 아침, 독서클럽 친구가 내가 존재조차 모르는 그룹 채팅에서 스크린샷을 보냈다. 민준이는 몇 달 동안 나를 조롱하고 있었다. 메시지는 작년부터 시작되어 그가 나를 짜증나고 입을 다물지 않으며 내 입을 테이프로 붙이고 싶다고 농담하는 내용이었다. 채팅방에 다른 남자들은 웃으며 그를 격려하고 자신들의 잔소리하는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했다. 2달 전에 한 메시지에는 그가 곧 나를 내 자리에 놓을 계획이라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를 응원했다. 모든 것을 읽고 나니 이것이 파티에서의 갑작스러운 폭발이 아니라 그가 오랫동안 계획해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모든 스크린샷을 저장하고 내 증거 폴더에 추가하면서 내 뒤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함께 살았다는 사실에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지원이는 그날 오후 아파트 목록을 살펴보는 것을 도왔다. 우리는 보안문과 월세, 임대가 있는 건물에 초점을 맞추었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장기적인 것에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3곳을 둘러보았고 나는 보안 카메라와 문지기가 있는 안전한 건물에 있는 작은 원룸이 마음에 들었다. 집주인은 내 신청서가 승인되면 다음 주에 입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날 밤 민준이의 어머니는 내가 공간이 필요하다면 이해하지만 언젠가 우리 모두가 일을 해결하고 다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긴 문자를 보냈다. 그녀는 항상 나를 그녀가 결코 갖지 못한 딸로 생각했으며 이 모든 상황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민준이의 행동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저 얼마나 나를 그리워하고 우리 모두가 화해하기를 원하는지 계속 말했다. 그녀의 메시지는 달콤했지만 그녀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는 그녀의 아들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나는 응답하지 않았지만 메시지를 다른 모든 메시지와 함께 저장했다. 밤새 생각한 끝에 나는 앞으로의 소통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하나의 문자를 민준이에게 보내기로 결정했다. 나는 모든 연락이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그가 직접 또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내게 연락하지 말아야 한다고 적었다. 1시간 안에 내 전화는 민준이가 보내는 온갖 욕설로 나를 부르는 문자로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는 내가 냉혈한 마녀라고 말하는 것에서부터 나에게 말을 해달라고 애원하는 것, 지원이의 집에 나타나겠다고 위협하는 것까지 갔다. 각 메시지는 스크린샷으로 찍혀 바로 김 형사에게 보내졌고 그는 그것들을 내 파일에 추가했다. 다음 날 아침 최 과장이 일주일 내내 갈라 행사의 사람들을 인터뷰해왔다고 전화했다. 3명의 임원들이 민준이가 내 팔을 잡고 내가 완전히 침묵을 유지하는 동안 공격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CEO의 아내는 최 과장에게 나에 대해 너무 걱정했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거의 백치위에 전화할 뻔했다고 말했다. 2명의 서버는 우리가 떠날 때 민준이가 코트 체크 구역에서 나에게 소리치는 것을 기억했다. 최 과장은 패턴이 명확하고 각 인터뷰마다 HR 사례가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날 오후 정상진이 차고 선반에 관한 공식 보고서를 이메일로 보냈다. 그는 오래된 검사 기록을 검토하고 이전 세입자들이 1994년에
허가 없이 그 선반을 설치했음을 발견했다. 브레킷은 그 무게에 맞게 설계되지 않았으며 전체 설정이 여러 안전 코드를 위반했다. 그는 보험회사에 사본을 보냈고 이는 민준이가 자신의 부상에 대해 나를 고소하려고 한다면 나를 책임으로부터 보호한다고 말했다. 그의 보고서는 특별히 그 선반이 몇 년 전에 제거되었어야 할 기존 위험이었다고 명시했다. 민준이는 내가 그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계속 문자를 보냈다. 그는 나를 비난하는 5개의 화난 메시지를 보낸 다음 사과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바꿨다. 그런 다음 다시 내 인생을 망치겠다는 위협과 내가 얼마나 미쳤는지 모두에게 말하겠다는 것으로 돌아왔다. 자정까지 나는 그로부터 20개의 메시지를 받았다. 각각은 김 형사에게 전달되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보호 명령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법원으로 운전했다. 자조 데스크의 직원은 정말 참을성이 있었고 나를 모든 양식을 통해 안내했다. 그녀는 내가 위협이나 폭력의 증거를 보여주어야 하며 판사가 에스컬레이션 행동의 패턴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내게 괴롭힘과 학대로 간주되는 것에 예시가 있는 패킷을 주었다. 나는 그곳에서 2시간 동안 메모를 하고 모든 것을 이해했는지 확인했다. 그날 오후 김 형사는 두꺼운 자원 폴더를 들고 지원이의 집에 들렀다. 그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나와 함께 가정폭력 경고 신호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는 민준이의 행동이 그가 수백 건의 사례에서 보았던 에스컬레이션 패턴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지적했다. 잡기, 공공모욕, 위협, 친구로부터 나를 고립시키려는 시도. 이 모든 것은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랐다. 그는 나에게 지원그룹과 안전계획 워크시트에 대한 전화번호를 남겼다. 다음 날, 나는 은행에 가서 3년 만에 처음으로 내 자신의 당좌 계좌를 개설했다. 은행원은 내 급여 수표에 대한 자동 입금을 설정하는 것을 도와주고 공동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나는 돈의 절반을 내 새 계좌로 옮기고 우리가 공유하던 모든 구독을 취소하기 시작했다.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헬스장 멤버십, 모든 것이 분리되었다. 각 취소는 민준이와의 또 다른 연결고리를 끊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또한 모든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직장에서의 내 비상 연락처에서 그를 제거했다. 한편 최 과장은 사무실에서의 민준이의 행동에 대해 그의 동료들을 인터뷰하고 있었다. 4명이 그가 일주일 내내 화를 내고 문을 세게 닫는 일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한 동료는 민준이가 이메일을 받은 후 키보드를 방 가로질러 던졌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은 민준이가 누구에게든 나에 대해 화를 내며 말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접수원은 최 과장에게 그의 기분 변화를 목격한 후 그와 단둘이 있는 것이 두렵다고 말했다. 2일 후 나는 증거 폴더를 들고 보호 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법원으로 돌아갔다. 민준이의 행동을 설명하는 양식을 채우면서 내 손이 떨렸다. 나는 내가 작성한 타임라인, 모든 스크린샷 문자, 김 형사의 보고서, 그리고 내 멍든 팔에 사진을 첨부했다. 서기는 모든 것을 검토하고 완료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녀는 나를 판사가 내 청원을 검토하는 동안 기다릴 작은 방으로 데려갔다. 30분 후 서기가 돌아와 임시 명령이 승인되었다고 말했다. 판사는 민준이가 나를 잡은 것과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았다. 그녀는 더 장기적인 명령을 위해 2주 후에 청문회를 예정했지만 임시 명령은 즉시 시작되었다. 민준이는 내게 연락하거나 나 또는 지원이의 아파트로부터 5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었다. 서기는 나에게 공증된 사본 3장을 주었고 그중 하나는 경찰서에 의해 민준이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들은 다음날 오후 그의 사무실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민준이에게 보호 명령을 전달했다. 1시간 안에 지원이는 민준이의 소셜 미디어에서의 발작을 보여주는 상호 친구들로부터 스크린샷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내가 그의 인생을 파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그에게 대적하게 만들었다는 글을 올리고 있었다. 그는 나를 조종적인 거짓말쟁이라고 부르고 내가 복수를 위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았지만 그의 몇몇 친구들은 그에게 동의했다. 지원이는 민준이가 청문회에서 나를 반대할 사람들을 모으려고 시도하는 글을 내게 보여주었다. 아무도 자원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댓글은 그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이에 대해 글을 올리는 것을 그만두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의 누나는 그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코멘트했고 그의 어머니는 그저 울고 있는 이모티콘을 올렸다. 3일 후 내가 지원이의 부엌 테이블에서 시리얼을 먹고 있을 때 최 과장이 전화했다. 그녀는 HR이 조사를 마쳤고 민준이가 직장 행동에 관한 여러 회사 규칙을 위반한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의무적인 분노 관리 수업부터 그를 완전히 해고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전문적이었지만 나는 배경에서 종이가 뒤집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질문이 있는지 물었지만 나는 그저 그녀에게 감사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오후 지원이는 내가 영원히 그녀의 소파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아파트를 둘러보는 것을 도왔다. 처음 두 곳은 천장에 물 얼룩이 있고 복도에 이상한 냄새가 나는 형편없는 곳이었다. 세 번째는 매일 아침 신선한 빵 냄새가 나는 베이커리 위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다. 집주인은 나를 한번 보고 새 출발을 이해한다고 말한 나이 든 여성이었다. 그녀는 월세 임대를 제안했는데 이는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묶이지 않고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현재 거주지로 지원이의 주소를 사용하여 그 자리에서 신청서를 작성했다. 보호명령 청문회 2일 전. 나는 모든 것을 지원이의 식탁에 펼쳤다. 나는 모든 문자 메시지를 날짜별로 인쇄하고 정리했으며 작은 스티키 탭으로 최악의 것들을 표시했다. 내 멍든 팔의 사진은 김영사의 보고서와 함께 투명한 플라스틱 슬리브에 들어갔다. 나는 내 침묵의 각 날마다 상황이 어떻게 악화되었는지 보여주는 타임라인을 인덱스 카드에 만들었다. 모든 것은 법원에서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라벨이 붙은 섹션이 있는 바인더에 들어갔다. 각 종이의 구멍을 뚫고 제자리에 끼우는 동안 내 손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청문회 당일 아침, 나는 내 유일한 비즈니스 옷을 입고 혼자 법원으로 운전했다. 민준이는 이미 그의 귀에 계속 속삭이는 싸구려 정장을 입은 어떤 변호사와 함께 거기에 있었다. 내 이름이 불렸을 때 나는 내 바인더를 들고 앞으로 걸어가 서기가 가리킨 테이블에 앉았다. 판사는 안경을 체인으로 걸고 있는 나이든 여성으로 이미 아침 9시에 지쳐 보였다. 그녀는 내게 왜 보호명령이 연장되어야 하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고 나는 목소리를 평평하고 차분하게 유지했다. 나는 그녀에게 파티와 침묵 치료 그리고 민준이가 내 팔을 멍이 들 정도로 세게 잡은 방법에 대해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사진과 그가 나를 욕하고 위협한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민준이의 변호사는 뛰어올라 내가 악의에서 민준이의 인생을 망치기 위해 모든 것을 꾸며내고 있다고 말했다. 판사는 그에게 앉으라고 말하고 민준이에게 직접 내 팔을 잡은 것에 대해 물었다. 민준이는 그렇게 세게 잡지 않았고 내가 과장하고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지만 판사는 그를 중단시켰다. 그녀는 그가 나를 잡았는지 아닌지 물었고 민준이는 아마도 그랬지만 단지 내가 그를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중얼거렸다. 판사는 안경 너머로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본 다음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보호명령을 6개월 동안 연장하고 민준이가 전혀 내게 연락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문자나 전화 또는 다른 사람들을 통한 메시지나 내가 살거나 일하는 곳에 나타나는 것도 안 된다. 그녀는 우리 둘 다 상담을 받으라고 말했고 만약 민준이가 단 한 번이라도 명령을 어긴다면 즉시 체포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준이의 얼굴이 빨개졌고 그의 변호사는 항의하기 시작했지만 판사는 이미 다음 사례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민준이를 쳐다보지 않고 그를 지나쳐 걸어가서 바로 지원이의 아파트로 운전했다. 다음 주 최 과장은 민준이의 직업에 대한 최종 HR 결정으로 다시 전화했다. 그들은 그를 해고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직장으로 돌아오기 전에 분노관리 상담을 완료해야 했다. 그는 파일에 최종 경고를 받았고 그들은 그를 고객 접촉이 없는 다른 부서로 옮겼다. 그의 새 직업은 지하실에서 데이터 입력을 하는 것이었고 최소한 1년 동안은 승진 기회가 없었다. 그녀는 직장 안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청문회 이후 민준이의 가족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고 그것은 상호 친구들을 통해 내게 전해졌다. 그의 어머니는 우리 둘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이런 긴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내가 언젠가 그를 용서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이해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의 누나는 내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골드디거와 거짓말쟁이에 대한 것들을 소셜미디어에 계속 올렸다. 누군가가 민준이가 법정에서 모든 것을 인정했다는 코멘트를 달자 그녀는 마침내 그만두었다. 가족은 공유 청구서나 전달이 필요한 우편물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 민준이의 사촌을 중개자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사날은 내가 원룸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에 서명한 지 2주 후에 왔다. 지원이가 내가 좁은 계단을 통해 상자들을 나르는 것을 도와주는 동안 베이커리 주인은 우리에게 무료 커피를 주었다. 나는 중고품 가게에서 침대와 서랍장을 샀고 차고 세일에서 작은 테이블을 찾았다. 소파는 실제로 누군가가 무료 표시와 함께 인도에 남겨둔 것을 고려하면 괜찮았다. 모든 것은 싸고 일치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내 것이었고 민준이는 그것의 어느 것도 만진 적이 없었다. 첫밤, 나는 작은 스토브에서 파스타를 만들고 바닥에 앉아서 그것을 먹었다. 나는 아래 인도를 걷는 사람들의 소리와 야간 베이킹을 시작하는 베이커리의 빵 냄새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실제로 무서워하거나 자물쇠를 5번 확인하지 않고 밤새 잤다. 내가 이사한 지 3일 후 나는 민준이의 친구 중 한 명으로부터 민준이가 내가 괜찮은지 알고 싶어 한다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는 민준이가 나에 대해 걱정하고 있으며 단지 내가 안전하게 살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스크린샷을 찍어 김영사에게 보냈고 그는 1시간 안에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이것이 분명히 민준이가 보호명령을 회피하려는 시도이지만 기술적으로 그의 친구가 보낸 것이지 그가 보낸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민준이가 다른 것을 시도할 경우를 대비해 모든 것을 문서화했지만 그의 친구가 한 일에 대해 그를 체포할 수는 없었다. 나는 그 친구를 차단하고 내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을 비공개로 만들었다. 다음 주 나는 우리 아파트 보증금의 절반에 대한 소액 소송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다시 법원에 갔다. 나는 또한 내가 미리 지불한 유틸리티와 우리가 함께 구입한 가구에 대한 내 몫에 대한 돈도 원했다. 총액은 약 80만 원에 불과했지만 나는 민준이에 대한 모든 공식적인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지길 원했다. 서기는 민준이가 서류를 전달받을 것이고 우리는 약 1달 내에 조정 날짜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지는 3주 후에 착오가 마침내 정리되고 다시 안전해졌다고 전화했다. 그는 그 오래된 페인트통과 녹슨 화학물질을 치우기 위해 전체 팀을 데려왔고 그들은 선반 뒤에서 70년대의 오래된 농약과 같은 더 위험한 것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집주인은 내게 40만 원의 수표를 보냈는데 그것은 많지 않았지만 새 장소에 대한 내 보증금의 일부를 충당했다. 내 첫 번째 치료 약속은 회사의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 주에 왔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동안 대기실에 앉아 내 수면 패턴과 스트레스 수준에 관한 양식을 작성했다. 치료사는 내가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듣고 침묵 치료가 보호로 시작했지만 다른 것으로 바뀐 방법을 이해하도록 도와준 나이 든 여성이었다. 그녀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과 침묵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는데 듣기 어려웠지만 이해가 됐다. 민준이의 변호사는 2주 후에 그처럼 들리지 않는 공식적인 사과가 담긴 편지를 보냈다. 내 치료사는 세션 동안 그것을 읽었고 우리는 내가 응답해야 하는지 또는 심지어 그것을 직접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는 함께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 내 치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했다. 그래서 그녀는 내가 나중에 그것을 원할 경우를 대비해 내 파일에 그 편지를 보관했다. 소액소송 조정은 내가 서류를 제출한 지 정확히 1달 후에 일어났다. 우리는 조정자가 합의를 도출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 동안 별도의 방에 앉았다. 민준이는 내가 요청한 80만 원 중 40만 원을 지불하는데 동의했는데 그것은 모든 것이 아니었지만 내가 그 장을 닫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우리 둘 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통해서만 서로 연락하지 않겠다는 서류에 서명했다. 치료를 3주 받은 후 나는 말하는 것에 더 나아지고 있었지만 더 건강한 방식으로였다. 침묵하거나 공간을 채우기 위해 쉬지 않고 말하는 대신 나는 내가 실제로 의미하는 것을 말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내 치료사는 내가 그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와 같은 구문을 연습하게 했다. 둘 중 하나를 차단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는 대신
진전은 느리게 느껴졌지만 매주 조금씩 더 쉬워졌다. 내 일상은 출근하고 수요일에 치료사를 만나고 천천히 친구들과 다시 연결하는 이 새로운 패턴으로 정착되었다. 직장에서 몇몇 사람들은 전체 침묵 치료에 대해 들었고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지원이와 몇몇 다른 사람들은 때로는 살아남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나는 자신의 나쁜 이별을 겪은 동료와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고 우리는 휴게실에 앉아 새 출발에 대한 메모를 비교했다. 상호 친구들을 통해 들은 바에 따르면 민준이는 2개월 후에 의무적인 상담을 마쳤다. 그는 더 이상 고객을 다루지 않는 어떤 다른 역할로 직장에 복귀했다. 누군가가 내게 그가 이미 그의 헬스장에서 어떤 여자와 데이트를 시작했다고 말했고 나는 그녀를 위해 안타깝게 느꼈지만 그녀에게 경고하는 것이 나를 그의 혼란 속으로 다시 끌어들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선반이 차고에서 떨어진 지 2개월 후 나는 실제로 괜찮았다. 내 원룸 아파트는 창턱에 식물들과 벽에 사진들이 있었고 나는 공간이 더 크게 느껴지게 하는 부드러운 파란색으로 한 벽을 칠했다. 나는 자물쇠를 끊임없이 확인하지 않고도 밤새 잘 수 있었고 스트레스 받을 때 간식을 먹는 대신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내 가슴이 조여들지 않고도 민준이와 내가 함께 가곤 했던 곳들을 지나갈 수 있었다. 내 목소리는 돌아왔지만 지금은 다르다. 더 강하고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더 명확하다. 보호명령은 아직 4개월 더 남아 있었지만 나는 거의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모든 드라마 없이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은 잘 진행되고 있었고 내 상사는 곧 있을 승진 가능성을 언급했다. 나는 도서관을 통해 독서 클럽에 가입했고 실제로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토론 중에 말했다. 내 치료사는 내가 내 패턴을 이해하고 처음에 민준이와 같은 사람에게 나를 이끈 사이클을 깨는데 실제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합의금과 조정에서 나온 돈은 내가 중고품 대신 실제 가구를 살 수 있게 해주었는데 여기에는 아파트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된 독서용 의자가 포함되었다. 나는 아래층 베이커리가 오전 4시 아침 준비를 시작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그것은 성가신 것 대신 편안한 배경 소음이 되었다. 친구들은 내가 안정적이고 모든 모임에 드라마를 가져오지 않을 것을 보자 다시 나를 초대하기 시작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내 것이었고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배우고 있었다.